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판사. 그래서 블랙리스트 판사 1호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서계 변호사님. 다시 한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승포판 설명을 했고 본인이 그렇게 승진을 포기하고 사법부의 당시 고위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 지도부라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법부에서는. 뭐 고위 법관 또는 수뇌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 수뇌부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설마 이것 때문에 자를까 했더니 실제 잘리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승포판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가 나왔는데 그리고 요거의 의미가 단순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만 나왔다. 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임종원 전 차장에게 모든 걸 몰아가고 있다. 그건 1년 전부터 시작됐다. 네. 1년 전부터 임종원 전 법원행정 차장 윗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윗선들로 가는 꼬리가 다 여기서 잘리고 있다. 네. 그거는 1년 전에 이미 프레임이 짜여졌고 지금 나오는 문건들도 다 임종원 전 차장이 다 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건만 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임종원 차장의 단독 작품처럼 보이는 그런 문건들만 제시를 했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임종원 차장이 이번에 압수수색 때 이제 발견된 그 USB에 보면 그 윗선에 보고한 흔적들이 다 이제 드러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때까지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몰아가는 사법부가 뭘 내놔도 그랬고 1년 전부터 그랬고 그래서 실무 책임자인 임종원 전 차장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하였으나 이 USB가 나오면서 그게 아니라 윗선과의 연루를 직관적으로 입증하는 문건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SB는 임종원 차장이 혹여 가지고 있다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일부러 압수수색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 USB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전환점이 지금 됐습니까?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부터 법원 수뇌부가 임종원 차장의 단독 기획으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작전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보여줬다. 작전을 세웠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USB가 발견되면서 이제 그 작전이 이제 들통나버린 거죠.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이 타겟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송골진골이 아니라 갑자기 발탁됐고 그래서 대단히 충성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실무를 하다가 결국은 내쳐지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 임종원 차장이 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이제 발탁된 시점과 이제 퇴직한 시점이 딱 정확하게 4년 6개월 정도인데요. 네. 이 4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처음 이제 시작한 6개월과 마지막 6개월 레임덕일 6개월 빼고 실질적인 이제 5년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작점에서 임종원 차장을 발탁했는데 역시 잘하더라. 굉장히 충성심 있게 잘하더라 해서 행정처 차장까지 발탁해서 4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실상 운명을 같이 할 정도였다. 손발이었다. 손발이 돼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이제 르완중이라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르완중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과 스페인 내전 때 르완중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뭐 하나 시키면 알아서 착착하더라라는 그렇죠. 거죠. 대묻지 않는다. 구체적인 걸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실행하더라. 근데 이런 인물상은 판사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죠. 판사는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시하면 대충 알아서 네가 잘 내 말을 잘 새겨서 내 뜻대로 해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군인 스타일인데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스타일을 선호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임종원 차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은 이렇게 자르고 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어쨌든 이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라는 걸 디테일하게 지시하지 않아도
그건 그게 좋지 않겠나 한마디만 하면 잘 알아서 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이제 수뇌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게 알아서 착착하니까 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나는 책임을. 몰랐다. 나는 책임을. 그런 지시한 적 없다.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 뒷내막을 좀 아시는 대로.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2016년에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웬일인지 법원 수뇌부, 법원 행정처에서는 무마하려고 하였어요. 무마하려고 하였는데 여기에 이제 부산고법에 A 판사가 뇌물에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사만으로 판단하자면 판사가 뇌물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사법부로서는 곤혹스러워서 이 사건은 무마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정도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에 뭐라고 나왔냐면 항소심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문장이에요. 네.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게 정상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 놓고 요렇게 뭐 1회 2회 추가하라는 뭐 증인신문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적어 놓고 이거를 주심에게 전달해라.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사만으로도 특정 재판에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기사 보이는 대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사건에도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심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개입했겠거니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 요걸 좀 아시는 한도 내에서 추가 해설을 해 주십시오. 예.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 판사라는 분, 이분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세 중에 한 분이었던 현기환 수석과 친분이 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수사를 단순 뇌물 하는 사건이 것입니다. 아니었군요. 네. 단순히 판사 한 사람이 뇌물이나 어떤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자체로는 법원 조직 전체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행정처가 이렇게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짐작을 못했는데 요 뇌물 사건과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과의 연관성 등이 언급되는 상황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을 보면 뭐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의 관심사안 재판이 뭔지 행정처에서 챙겨봤었고 또 뭐 각종 의원들의 뭐 민원성 사건들도 생겼다는 그런 뭐 언론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법원 추진에 하여튼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예, 가장 중요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청와대 수석급들은 당연히 혹시 연루됐거나 혹은 뭐 관심이 가려거나 그 사람들이 그것 좀 봐달라고 하면 챙겼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행정처에서 뭐 현기환 수석으로부터 청탁이 들어왔거나 또는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자기들이 자체 조사해 보니까 관련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챙겨서 이 기회에 잘 보여야겠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이게 단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인사의 연루가 거론되기 때문에 잘 챙겨라. 근데 그냥 잘 챙겨라 수준이 아니라 이건 보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 이 문장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판사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사법농단 사태를 보실 때 항상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이분들은 판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는 판사의 마인드로 이제 재판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법원 행정처에 발탁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아까 르완 중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인 스타일로 일합니다. 자기가 판사라는 의식을 버리는 거죠, 그냥. 네.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단순히 사법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이번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태처럼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다든지 뭐 청와대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정치적인 이익단체의 어떤 상호관계 속에 있는 종업원처럼 바라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의 독립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헌법상의 원칙을 까먹는 거죠. 아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외면하겠죠. 네. 일부러 외면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재판 개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영철 대법관의 2009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때도 그때도 그분이 했던 말이나 그런 마인드가 그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너무 쉽게 그냥 하는 거예요. 특정 재판에 네. 특정 판사를 투입해라. 네네. 그게 큰 일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거는 당시에 배당이 문제였고 네. 뭐 이 사건의 경우는 아예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 기일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개입까지 이제 한 흔적이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말로 했고 이거는 비밀리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비밀리에. 이거는 이제 특정 사건의 특정 재판부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더 심각한 거죠. 이렇게 법원 행정처에서 주심 판사에게 몰래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고 몰래 지시하면 주심 판사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시를 따른다는 거죠. 승포판이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 당사자가 그 재판장 또는 주심 판사가 명확하게 저처럼 승포판을 선언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은 압박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갖는 거죠. 이 상하 관계는 어떻습니까? 왜 주심 판사가 있고 배심 판사가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네, 설명해 주십시오. 1심 재판의 경우는 이제 네. 재판장과 그다음 배석 판사가 있는데 그 재판장이 부장 판사이죠. 네. 그런데 이 1심의 합의문에 들어가는 이제 배석 판사들은 맨 처음에 판사가 됐을 때 바로 들어가니까 뭐 판사 1년 차부터 한 5년 차, 뭐 길게는 뭐 7년, 8년 차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심 재판의 배석 판사들은 상하 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명분은 내가 아직 판사로서 배우는 단계니까 이제 부장 판사님하고 의견이 좀 다를 때 내가 확신이 있지 않은 한 이 부장 판사님의 논리를 거의 2배 이상으로 깰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이제 부장 판사의 의견에 따르는 이런 게 이제 체질화되어 있는 거고요. 스승과 제자. 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도제식으로 교육받는다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건에서야 대등한 합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민감한 사건. 민감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약간의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제 배석 판사로서는 부장 판사의 의견을 따르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부장 판사 그럼 이거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석 판사 시절에 부장 판사로 모셨던 분이 만약에 사건이 연루됐어요. 지금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모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던 자기가 이제 제자의 역할을 도제식에서 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형사재판부에 가 있는데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부장판사 사건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됩니까? 재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건. 지금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변호사로 왔을 때는 전관예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분이 피고인으로 왔을 때는 네. 이제 봐주기 재판이 될 수 있죠. 지금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형사재판부에 가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들 그런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 혹은 뭐 도제식의 그런 제자 시스템 하에서 지금 앞으로 재판 대상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법농단의 주축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과연 영장을 발부하고 과연 재판을 엄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사법부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네, 보시기에 뭐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부 조직에서도 보면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자기 사람 챙기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는데요. 더 보수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항상 모범생으로 공부 잘하고 그런 스타일로 살아왔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를 지도했던 스승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부장판사님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영장을 내거나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특별재판부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검사처럼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고 네. 특히 이 사건은 판사의 사건이고 또 더군다나 법원의 조직의 운명이 달려있는 조직적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판사들로서는 사실 감추고 싶은 그러니까 적당히 좀 넘어가고 싶은 사건입니다. 예. 지금 이제는 이제 법복을 보신 지 꽤 오래됐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좀 객관적으로 훨씬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특별재판부 없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아닌 비법관으로 어떤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사실 아예 판사 아예 출신이 그런 아닌.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들은 이제 현직 판사들 중에 뭐 전국법관 대표회의 같은 이제 그래도 공정해 보이는 그런 기구에서 의사결정 기구에서 추천을 한 분들 중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위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또 알 테니까 저 양반은 그런 일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네. 분들을 추려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자, 그리고 또 그저께 나오셨다가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할 얘기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수석과 관련된 이런 문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건이 나온 거라고 하면 다른 사건들 보시기에 과거에 저 사건은 저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세훈 재판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네. 2014년도 6월 달에 이제 상고부본 추진이 이제 본격화됐는데 그 시점이 딱 어떤 시점과 맞물리냐면 원세훈 재판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이제 여러 가지 추가 문건에서 나온 걸 보면 그 법원 행정처에 기획조정실 말고 사법지원실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형사심의관, 그러니까 일선 법원의 재판 중에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활동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원세훈 1심 재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챙겨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보직과 저는 상관없이. 네. 그런데 이게 그 사법지원실장의 지시가 아니라 기조실장의 지시로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처럼 임종원 차장에는 몰아가는 그런 흔적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사람 소속이 사법지원실 소속인데 왜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냐라는 거죠. 우리 직제를 모르니까 구조를. 근데 이제 법원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또 임종원에게 모두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림이구나. 이게 다 느껴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건들이 나오다가 이제 2심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고심에서 전화비체로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우병우 수석의 뭐 부탁 내용도 기재해 놓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재판 관련해 가지고 정권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예.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예. 근데 이거를 당시 그 청와대 쪽에서 전원합의체로 보내달라고 한 것의 의미는 뭡니까? 전원합의체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파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관 중에 13명 중에 1명이라도 여기에 이제 무죄를 하고 싶은 대법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대법관에게 예를 들어서 배당이 됐다라고 하면 조금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는 이제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훨씬 많으니까. 13명으로 가면은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13명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아무리 못해도 다수가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파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죠. 네, 실제로는 그걸 넘어서서 13대 빵으로 파기됐는데요.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보시기에?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3대 빵으로 이제 전원 일치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율은 낮고 원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이유 자체가 소수 의견이 있어야 정상인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반영해서 대법원이 구성되는 건데 모든 국민이 일치해서 이 선거법 위반 유죄 이렇게 선고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더욱 민감한 사안일수록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군요.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여러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인데. 국민들 전체가 마치 원세훈 원장이 무죄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판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번 합체는 무죄라고 다. 그럼 여기에 뭔가 이런 입김이나 이런 압력이나 이런 것이 무언 가운데 혹은 뭐 이런 유언으로라도 네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뭔가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뭐 대법관을 안 해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압력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구성 자체가 이미 보수 일색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2013년 무렵이면 거의 다 이제 짜여진 겁니다. 그런 보수 일색인데다가 지금 사법부 수장이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추진하고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작용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중간쯤 진행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저는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항상 궁금해 왔거든요. 저랑 주진우는 어떻게 이렇게 무죄가 됐을지? 물론 저희는 참여재판이라는 걸 했습니다. 참여재판이라는 걸 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반 시민들의 판결을 재판부가 적극 혹은 뭐 충분히 반영해서 결국은 1심에서 무죄가 나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미스테리거든요. 저 주제는. 김호준 씨가 무죄가 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존재감이 좀 미미한.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저희가 무죄 나오고 나서 조중동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참여재판 문제라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워낙 사건 자체가 꺼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기소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기소됐기 때문에 너무 말이 안 돼서 판사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기가 찬 그런 이유 어이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도 유죄가 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 관련된 상고법원 도입의 어떤 차질이 빚어질 만한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는 재판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루트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일이 오늘 끝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오늘 내일.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자주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판사 1호로 본인도 주장하시고 있고 세간에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게 더 널리 알려지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뭐 저보다도 더 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리는 거는 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미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자, 블랙리스트 판사 1호로 알려지기를 강력히 원하시는 서기호 판사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